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중동으로 가야겠습니다. 신중동 전쟁 위기. 예,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지역에 다시 불이 붙은 셈이에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주말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 수천 발을 발사하면서 일명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시작했어요. 예. 이후에 가자 지구 이스라엘 사이에 설치된 장벽, 이 장벽을 부쉈고 육해공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만 발사한 게 아니라 육해공으로 군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가서 뭐 민간인 다수를 학살하고 또 최소 57명을 납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영상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내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포만 발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데 당했습니다. 특히 아이언돔, 그러니까 미사일 추적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이 다 뚫렸고요. 네,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포가 발사가 미사일이 발사되든 우리가 요격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그렇죠. 근데 쭉 완전 따라가서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다 부셔버린다라는 건데 이번에 뚫렸고, 그리고 모사드라고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첩보 조직, 중동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사드가 있는데 네. 상대 기습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사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아이언돔은 수천 발 공격 앞에는 무용지물이 됐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제 유대인 절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공격을 이때 받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갑작이거든요. 예. 근데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선 이미 좀 들끓고 있었던 게 올해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살해된 팔레스타인 사람이 227명이었대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망자도 최소 2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그런 갈등의 배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 말씀 주시겠지만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정착촌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입장에 좀 밀리고 있었던 게 있었고, 둘째, 이스라엘이 사우디, 바레인 등등 특히 사우디랑 손잡으면서 팔레스타인 그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마스의 영향력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죠. 네.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확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이 셀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스라엘이 아예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그냥 없애버린다. 아예 재점령해버린다. 예, 아예 밀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무장조직 하마스뿐만 아니라 아예 팔레스타인 전체랑 지금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나아가서 이슬람계 다른 무장단체,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무장단체까지 관여한 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 이미 헤즈볼라는 뭐 참전했다면서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로켓을 이미 날린 상황이었거든요. 예.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만약에 여기 개입하게 되면 정말 신중동 전쟁까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란합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벌써 얼마입니까? 지금 한 1년 8개월 됐거든요. 그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란한 상황. 김준일 에디터. 일단 중동의 그 이스라엘 둘러싼 정세를 좀 간단히 설명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어디냐면은 이제 웨스트뱅크 서안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피에로가 이제 거기를 지배하고 있고요. 예. 하마스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는 강경 무장 단체인데 피에로한테 밀려가지고 가자 지구로 2007년으로 옮겼어요. 가자 지구는 그 이집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거고 피에로 이제 그 웨스트뱅크 서안은 북동쪽에 있다라고, 이제 두 군데가 분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도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얀색 길다란 게 이스라엘이고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노란색 조그만한 곳,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사는 가자 지구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지금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쪽이 지금 서한인 거죠. 이제 서한지구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에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자지구에는 크기가 한 세종시 정도 되는데 240만 명이 옹기종기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집트 땅이었는데 1967년에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가 점령하고 있다가 2007년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에 이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됐고 여기가 이제 하마스의 본거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지전도 뭐 서해 교전도 벌이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북한군이 파주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총격전 벌이고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 한 1,000명 정도 인질로 데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평도에 포가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냥 포가 떨어지는 것과 북한군이 내려와서 인질 잡아가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질을 잡아가는 정도 차원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렇게 이 하마스가 세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이제 해방 뭐 투쟁하는 사람들이 한 5,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민간인 잡아가 가지고 이들하고 지금 교환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포로 교환. 포로 교환하겠다라는 건 이제 이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협정 맺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었고요. 지금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먼저 싸움 건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다 지금 팔레스타인 쪽으로 붙고 미국이나 영국 서방 쪽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전으로 이제 5차 중동 전쟁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거는 봐야 되지만은 당분간 굉장히 많은 지금 사망자만 양국 합쳐서 1,100명 그리고 부상자 4,400명이 가장 최근 소식이거든요. 아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 이틀이 안 됐어요. 아직. 이틀이 안 됐어요. 이틀이 안 됐는데 사상자가 수천 명, 뭐 5천 명 정도 지금 보고 있던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지구에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피해라.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예요. 가자 지구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군이 들어가면은 사상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만약에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면은 5차 중동 전쟁까지도 뭐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안에 폭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안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자 지구에 전기며 물이며 다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바깥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공격을 했다는 건 일종의 자폭 같은 느낌이에요. 벌써 전기하고 물하고 다 끊었어요. 그럼 하마스는 이렇게 될 걸 알면서 왜 공격한 건가 이거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언제까지 갈 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전쟁까지 같이 진행 중이 되면은 국제사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경제적인 이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두루 짚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22.64%. 22.64% 뭐예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율이 22.64%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작년 선거가 종전 최고 기록이었는데 20.62였고요. 보궐은 2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최고였는데 21.95였거든요. 이번이 22.64니까 두 선거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높고요. 지난 두 선거에서 강서구 사전 투표율만 계산해도 이번이 더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뭐 예상하시겠지만 미니 총선 혹은 총선 전초전 성격이라고 해서 이미 양당이 총결집했고요. 전국 선거로 이미 띄워졌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또 하나 본 투표가 11일인데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에 많이 모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불리 따져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전 투표 높으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다라는 게 정설이었잖아요. 근데 다만 그런 흐름이 좀 최근에 와서 흐려진 게 사실이고요. 반대표 오히려 사전 투표가 많이 모이면 보수 쪽에서 우리 위험하다라고 해서 본 투표에 결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양당의 분석이 달라요. 역대급 사전 투표율인 것만은 분명한데 양당의 해석이 달라요. 일단은 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10일의 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좀만 분석을 해드리면은 자,
보궐선거 기준으로는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전 투표가 21.95였잖아요. 더 네. 높잖아요. 지금 22.64로. 근데 그때 최종 투표율이 몇 %냐? 55%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이 보궐선거는 더 높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휴일은 아니었지만은 투표소 자체가 직장에도 설치가 되고 이를테면 지역에도 설치가 되고 거주지에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은 지역에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초반에는 사전 투표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 투표율은 한 40%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른데 보궐선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20%대도 허다했거든요. 지난번 올해 4월달에 했을 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게 전국 선거가 돼버렸다. 어쨌든 그건 뭐 이렇게 너무 분명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보통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뭐 젊은 층이 많이 낮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제 과거의 분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뭐 진보가 더 많아서 그런 거보다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대통령 지지율 보통 한 35% 부정평가 한 60% 나오잖아요. 그걸 그 비율대로 나눠버리면은 이게 부정평가로 더 이제 정권 심판론이 많이 먹혔다라면은 이게 여당에 안 좋은 결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노년층 비율이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서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보면은 30대가 제일 높아요 지금. 30대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아,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지역에 서울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LG라든지 그런 대기업 여기 일종의 신도시 같은 효과가 생겨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산다. 제일 많은 게 30대고 그 다음에 4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국민의힘에 뭐 유리할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표를 뭐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보통은 뭐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또 여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결국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분석이. 잠시 후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2부에서 여야 패널 나옵니다. 양당의 분석은 더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가죠. 투혼상의 안세영. 아시안 게임 어제 폐막을 했는데 일단 남녀 대한민국 선수단 MVP로는 수영의 김우민 선수, 양궁의 임시현 선수가 꼽혔어요. 네, 아시안 게임 선수단 중에 MVP 이렇게 뽑은 거는요 이번 대회가 처음이었어요. 네. 대한체육회가 추진했고 기자단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수영 김우민은 한국 중장거리 경영의 간판으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3관왕 기록했고요. 네. 양궁 대표팀 막내 2003년생 임시현도 폐막 직전에 우리나라 두 번째 3관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투혼상 그리고 성취상, 격려상 이런 것도 있었어요. 투혼상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한테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선수 한 사람 빼놓을 수 없이 다 박수 칠만 합니다만 특히 안세영 선수는 제가 일어서서 박수 쳤습니다. 제 무릎이 막 아픈 거예요. 중간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서 배드민턴은 무릎을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인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 저 상황에서 저 기권을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무릎 부상이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했어요.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릎 부상 당했는데 뛸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습관대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멘탈은 보다 천받다 할 정도로 정말 가서 꽉 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다 같이 공감했는지 투혼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요. 성취상은 탁구의 신유빈, 전지희랑 같이 여자 복식 우승으로 21년 만에 금메달 선사했던 신유빈한테 돌아갔고 격려상은요. 초등학교 6학년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문강호 그리고 여자 배영에서 동메달 딴 이은지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는 없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축구 야구 금메달 땄잖아요. 7경기 동안 8골 몰아쳐서 득점왕 차지했던 정우영. 남자 축구. 그리고 결승에서 대만 타선을 잠재운 야구의 문동주 선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시간이 이렇게 언제 다 됐어요? 일단 축구부터 얘기를 하면 짧게. 3연패 했거든요. 한일전 이겼는데 2대1로 일본은 이겨야 맛입니다. 국민 감정은 한일전이 최고죠. 하여튼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